단기로 본다 그러면은 한국장이 조금 더 파워풀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근데 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묵직하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해외 주식 투자 지도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NH아문디 자산운용에서 글로벌 주식팀을 맡고 있는 펀드 매니저 황호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펀드 매니저님에 대한 이제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이제 글로벌 투자 전문 펀드 매니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는 NH 아문디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팀장 재직이시고 그리고 전에는 우리은행 ISA 1임 운용팀장 대신 자산운용 글로벌 운용 본부팀장. 네. 팀장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다 팀장이세요. 뭐 원해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 이제 한국 외대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 MBA 졸업하셨는데 NH 그러면 아문디 자산운용사는 네. 전체 좀 쉽게 표현해서 굴리는 자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50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46조, 47조 이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올해가 넘어가면 아마 50조가 넘어갈 겁니다. 저희 목표를 그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야, 전체 자산은 46에 47조 굴리시는데 네. 팀장님은 어느 정도? 저희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은 한 1.7조고 저희가 이제 올해 1.7조. 예, 목표는 한 2조 정도를 목표로 저희가 고객 자산을 예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야, 궁금한 게 1.7조를 굴리는 팀은 네. 몇 명이에요? 저희 5명입니다. 5명이 1.7조를 굴린다. 근데 5명이 꼭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매니저가 사실은 5명이고 네. 저희를 뭐 백업해 주시는 뭐 딜링 팀이나 아니면은 회계 팀이나 이런 분들까지 합하면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운용사라는 곳이 네. 사실은 뭐 인원들도 많은 곳들도 사실 있지만 네. 저희는 일당백. 제가 경력이 조금 특이해서 네. 예전 경력을 살려서 저희는 거의 뭐 전사 부대처럼 만들어서 특전사. 예, 부대처럼 예,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 예, 직원들이 좀 단련이 되어 있는 그런 팀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해외 주식 투자 지도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원래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네.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직 펀드 매니저시니까 네. 현직 펀드 매니저 출연하신 건 또 처음이라서 아까 전에 저랑 이제 네. 촬영 전에 말씀해 주신 네. 게 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 펀드 매니저 분들은 주식 투자의 전문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애널리스트와 다르게 진짜 네. 투자에 좀 더 전문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퇴직하거나 하면 전업 네. 투자자가 되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가 되었을 때, 투자됐을 네. 때 그분들의 성과는 네. 좋나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사실 질문이신데 네.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연락이 네. 된다. 연락이 안 되는 분들 계시고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 회사보다 더 큰 운용사 네. 그다음에 뭐 저희보다 조금 적어도 그래도 좀 굉장히 큰 대형 운용사라고 하는 운용사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고객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나가셔서도 맡겨놓은 자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으시면은 네. 뭐 좀 잘 하시죠. 잘 하시고 그리고 의외로 그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거는 여담이지만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예, 그래서 대부분 다 투자의 업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만약에 근데 그분들이 나왔을 때 좀 네. 잘 안 되시는 분도 있다면 네. 왜 그 개인 투자로 전향했을 때는 좀 안 되시는 걸까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를 하는 그 코스 자체가 네. 뭐 애널리스트나 아니면은 시장을 바라보는 뭐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나 이런 일들을 하다가 펀드 매니저로 입봉을 하게 되거든요. 네. 아니면 처음부터 펀드 매니저였던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되시는데 이 제도권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굉장히 룰에 맞춘 운영을 합니다. 룰.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싸움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밖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링 위에서 그쵸, 네, 그쵸. 링 위에서 네. 이렇게 항상 그거에 맞춰서 좀 지내다 보니까 네.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그러니까 따박따박 수익을 내는 부분들은 펀드 매니저들이 잘 해요. 리스크 관리를 잘 해요. 근데 그 규제를 네. 사실은 본인들이 집어 던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거를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제 스스로한테 질문이기도 한데 그것도 저는 잘 의문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나가서 뭐 혼자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잘할 수 있는 확률 저는 조금 약간 반반일 것 같고 저보다 잘하시는 저희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은 훨씬 더 나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말 뜻은 그 안에는 혹시 이제
그 펀드 매니저로 할 때는 되게 큰 금액을 네. 돌리면서 이 포트폴리오 여러 개를 짜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오면 어쨌든 자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더 움직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뭔가 조금 사실 큰 자산보다는 아무래도 좀 금액이 작아지니까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는 위험 조정 수익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대비 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리스크를 볼 필요가 없죠. 만약에 내 돈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투자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당연히 그거를 하시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조금 실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 해외 주식 투자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해외 주식 그 시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좀 늘고 있잖아요. 네. 2021년 2월 국내 서학개미 해외 주식 거래가 1월보다 35% 상승한 56조 원 육박. 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라는데 네. 팀장님은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의 전문 현지 네. 매니저시잖아요. 네. 그걸 좀 많이 느끼시나요? 네, 많이 느끼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카톡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개인톡이 많이 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되냐, 뭘 사야 되냐, 해외 주식 뭐 사야 네, 되냐. 뭐 사야 되냐. 네. 이제 원래는 사실은 저한테 오는 질문보다는 국내 주식 매니저들이 훨씬 더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작년서부터는 유난히 많이 좀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고 네. 그 답을 해드리기도 애매하고 안 해드리기도 애매한 상황에서도 또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은퇴하신 보스라든지 이런 분들도 한 번씩 이제 물어보시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져서 네. 이 서학 개미라고 할 수 없는 좀 그런 분들도 네. 사실은 더 많이 질문을 주고 계셔서 네. 뭐 숫자로 보면은 56조, 이게 와닿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질문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아. 상황입니다. 그럼 주변 지인들이 또 보내실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는 네. 비전문가분들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럼 종목을 좀 해외 주식이니까 좀 알려줄 때도 있나요? 그거는 사실은 저는 좀 지양하고 있는 편이에요. 지향이 아니라 지양. 지양하고 있습니다. 네. 지양하고 있고, 뭐, 회사의 정책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필요하시면, 네. 저희 펀드로 좀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좀 일차적으로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 알려달라고 했는데 네, 영업을.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월급을 받고 사는 네. 사람이라 저도 어쩔 수가 없고, 예.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종목을 알려드리면은 사실 네.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의 리스크와 장점, 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거를 잘 듣지는 않으세요. 그냥 이 종목 사면 올라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 사례들을 사실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예전에 네. 경험을 많이 해서 지금은 그런 조언을 제가 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아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제로금리 시대라고 불리잖아요. 네. 여기서 생존 전략으로 뭐 해외 주식 투자에 답이 있다고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책에 있던데 네. 한국 주식 아닌가요? 물론 한국 주식도 네. 잘하면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는데 해외 주식은 사실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많은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 주식 그다음에 뭐 해외 투자를 네. 사실은 피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 반찬이 많고 재료가 많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인컴형 상품도 낼 수 있고 네. 아니면은 정말 초과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본인만의 전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 해외 주식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채권하시는 분들은 해외 채권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좀 해외 자산에 좀 많이 눈을 떠시라는 의미에서 좀 그런 얘기를 좀 넣어놨었습니다. 책에서 안 그래도 적힌 내용이 뭐 국내 주식의 한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국 주식 시장의 규모가 이제 글로벌 시장이 몇 퍼센트 정도인 거죠? 1.7%입니다.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크진 않은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인덱스를 기준으로 하는데 네.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가 글로벌 지수거든요. 네. 대부분의 매니저들이 그 지수를 추종하는 운용을 합니다. 네. 운용을 하는데 그 내에서 중국이 5%고요. 네. 한국이 1.7%. 중국이 5%인데 한국이 1.7% 하면 좀 왠지 큰 것 같기도 하고. 네, 1.7%고 대만이 1.8%예요. 네, 대만이 조금 더 높아요. 네. 그리고 일본은 거의 한 7% 가까이, 6.7%에서 7%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굉장히 적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으면 네. 굳이 한국 시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네. 뭐 테크주나 성장주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미국에 얼마나 많고, 또 그리고 중국으로 가도 굉장히 네. 지금 올라오는 주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쪽에 대한 문을 사실은 지금 닫을 필요가 없고, 아유 너무 위험하다라고, 위험하지만 네.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지난 과거를 좀 기준으로 했을 때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기준에서는 네.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했던 건가요?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음. 가령 애플만 놓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2011년 1월 1일서부터 네. 2020년 말까지 네. 애플의 주식이 11배가 올랐습니다. 예. 11배가 올랐어요. S&P 500 기준으로도 거의 한 3배, 4배 정도, 3배 정도 올랐을 건데, 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애플이 망할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물론 삼성전자도 그 안에 그 그쵸. 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네. 그런 재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기업들, 네. 실생활에 손 닿으면 나와 있는 제품들 그렇죠. 엄청 많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네. 애플, 네, 맞습니다. 테슬라. 테슬라는 아직 손에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죠. 예, 손에까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물론 앞으로 뭐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외 투자를 주로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죠. 네. 예, 두 번째 이유로는 네. 우리가 이슈를 따라가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슈의 중심에서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준의 스탠스를 매일 지켜보잖아요. 그쵸. 연방준비은행의 그 기준금리를 올리느니 마느니.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지난달의 성명서와 이번 달의 성명서의 문구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네. 사실 그런 것까지 찾아보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 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늦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슈의 중심에서 투자를 하면 그 전부 더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네.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나중에 다 터진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고 있으면 사실은 그 이슈에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네. 더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고 더 재미있고 음.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좀 더 중심에 있는 투자다. 네, 맞습니다. 네. 해외 주식 투자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제가 사실 생각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생각한 부분인데 네. 시장을 추종하는 사람, 그 음. 다음에 아니면 시장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떠나서 네. 절대 수익을 추종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시장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미국 시장에 아니면은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모를 것 같은 약간 깜깜이 같은 그런 변동성을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보면은 추정할 수 있고 네.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라면 내공이고 네. 그 다음에 뭐 배짱이라면 배짱인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성향상 그게 안 될 수 있고 또 상황상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1년에 뭐 작년처럼 뭐 20% 30%씩 나는 거 바라지 않아. 네. 나는 1년에 5%에서 7%만 따박따박 나면 돼. 그게 나한테는 필요해. 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리스크를 해지하면 되거든요. 네. 그거를 본인의 성향에 맞게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 시장은 지금 10시 반에 열리잖아요. 네. 한국 시장은 아침에 열려서 저녁에 끝나니까 밤에 잘 수 있잖아요. 네. 미국 시장을 보기 시작하면은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자기 생활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은 그래도 틈틈이 화장실 가서 보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살짝 보기도 하고 맞아.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개미들 투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네. 근데 미국 시장을 하게 되면은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떤 원칙이나 아니면 본인의 성향을 알지 못하면 네. 생업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확실히 미국이 뭔가 한국보다는 저도 잠재적으로는 장기로 생각하나 봐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놓고 네, 아예 보질 않거든요. 잘. 네. 그냥 밤에 잠깐 자기 전에만 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장기. 사실 그거는 숫자에서도 나타납니다. 70년대 후반서부터 지금까지 2020년까지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미국 투자를 달별로 네.
달별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2월 달에 투자하면은 그다음에 3년 뒤에 1월 달에 돈을 뺀다라는 관점으로 네. 그렇게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요. S&P 500 기준으로 네. 히팅 레이쇼가 80%예요. 어. 10번 투자하면 3년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네. 잃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수익률이 80%의 히팅 레이쇼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수익률은 사실은 물론 잃을 수도 있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잃는 경우가 나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예전에 투자했다가 리먼 사태 터진 뭐 2008년도 뭐 9월 달, 10월 달에 돈을 뺀다라고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죠. 당연히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네. 미국 주식 시장은 계속 여지껏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왔기 때문에 네. 과거를 놓고 미래를 뭐 예측을 하는 거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지만 네. 80%의 수익률을 보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미국 주식 이제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미국 주식의 좀 현재 현황 같은 것들 네, 리뷰미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다우 지수랑 S&P 500이 어쨌든 얼마 전까지만 사상 최고치 네, 갱신했잖아요. 사상 최고치죠. 네, 네.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좀 등락은 있어도 사상 네. 최고치라고 보시는 게 지금 들어가는 맞고요. 거는 너무 꼭대기가 아닌가 뭐 이럴 수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013년도 때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런던에 실사를 갔을 때에 네. 그 해외 매니저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네. 저보다 연봉이 한 10배쯤 많으신 분이었겠죠. 아, 10배. 예, 10배는 더 됐을 거예요. 더 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펀드 매니저도 연봉이 엄청 높은데 어, 거기서 또 10배라니. 해외는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죠.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도 2013년도도 비싸다고 하셨어요. 주식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주식을 그 만들어내는 함수는 네. 금리와 성장률이거든요. 네. 그거는 기초적으로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 그다음에 뭐 재작년 대부분 다 성장률로 그 시간을 버텨왔어요. 버텨왔고 특히 2017년도 때에서부터는 뭐 법인세 인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사실은 EPS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성장률이 뭐 늘어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그리고 작년도 돈이 풀리면서 네. 금리가 내려가면서 성장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죠. 근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은 금리가 아래 함수가 제로로 떨어지게 되면서 네. 그럼 결국에는 G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가 네. 이제 다시 성장률이 이제 계속 이제 비슷비슷하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금리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고 그 금리가 2월 달에 튀었죠. 네. 2월 달에 예상 밖으로 튀었습니다. 네. 사실 뭐 3월 달에 지표가 작년 대비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는 다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게 아니냐라고 뭐 전부 다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2월 중순에 미국에 한파가 왔잖아요. 유가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금리가 뛰었어요. 네.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이벤트성으로 보기는 했는데 네. 이참에 금리가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 참에. 그러니까 올라갈 금리가 저는 좀 약간 미리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금리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성장은 주목을 못 받죠. 못 봤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은 밀리게 되는 현상이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뭐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하는 주식들 또 금리와 연계된 주식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이거를 뭐 결과론적으로 어떤 분들은 뭐 시클리컬 주식이 네. 올라왔다, 가치주의 이제 시장이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기 있지만 네.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R과 G의 투자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보이는가라는 그 시점에서 R로 관심이 좀 쏠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G로 관심이 좀 갈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전제도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이죠. 이제 3월 말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관련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오늘 저녁에 발표하나요? 네. 오늘 저녁에 발표를 합니다. 피치버거에서 발표를 하는데 인프라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면 인프라는 금리를 올리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네. 인프라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많이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를 많이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채권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국채가 많이 풀릴 걸 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미리 던지겠죠. 네. 그러면 미리 던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은 그 금리는 올라가게 되니까 어저께 이제 금리가 뛰는 겁니다. 네. 1.75, 76까지도 네.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0년 국채 기준으로. 두 번째로는 인프라 정책을 쓰게 되면 네. 경기가 부양이 되죠. 네. 그러면 장기 경기가 부양이 되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정책이 나오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서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곧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네. 금리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2013년도 때가 가장 사실 금리가 스파이크가 심했을 때였거든요. 네. 버냉키가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그 의장님이 말씀하시면서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도 2분기 때에 테이퍼 텐트럼이 나오면서 네. 그 당시에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1.8%에서 2.5%까지 수직 상승을 했어요. 네. 뭐 시장이 이제 거의 뭐 발칵 뒤집어지다시피 했죠. 네. 이제 금리 올리나 보다. 큰일 났다. 그냥 사던 국채를 조금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네.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발작을 했고 1.8에서 2.5까지 튀었고 네. 금리가 2에서 2.5%의 그 레인지 바운딩을 네. 거의 6개월, 7개월을 하다가 네. 2014년도 들어가부터는 10년짜리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네. 가치주가 지금처럼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많이 받았죠. 근데 막상 2% 올라가서 금리가 레인지 바운드를 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실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는 그 정도에서 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다시 투자자들 관심이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꺼지면 반대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게 이제 시장이고 그 시장에 우리는 조금 그 밸런스를 알고 있다면 조금 빨리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약간 초록불, 빨간불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뭐 지금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초록불에서 지금 그 노란불에서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네, 잘 판단해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가치주라 그래서 이게 정말 싼 주식들만 찾아갈 거냐? 네. 이것도 사실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제 책에도 기술하기는 했지만 이게 R과 G의 함수라는 게 있었을 때 네. 지금 과연 이 R이라는 이 금리가 네. 이 할인율이 10년짜리 국채금리 기준으로 이제 2%도 안 되는데 네. 역사상 금리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사실 금리 정도의 레벨 정도도 저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거는 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에는 제로 금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장 자체도 아직 우리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택근무도 30%씩 하는 곳도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부의 문을 제대로 못 열고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상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장률도 나올 수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에는 네. 지금 R이랑 G의 함수가 네. 둘 다 사실 0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 밸류에이션은 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의미가 있어지기는 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의 그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투자를 한다? 저는 조금 옛날식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네. 물론 주식은 조금 달라요. 네. 주식을 볼 때는 조금 달리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장을 놓고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시장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저는 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상승력이 충분하다는 거는 미국장과 한국장 둘 다 해당되는 건가요? 한국장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상당히 자제하고 있기는 했는데 네. 저는 한국장도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장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둘 중에는 어디가 좀 더 여력이 많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시기에 따라 다를 것 같고 단기로 본다 그러면은 한국장이 조금 더 파워풀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근데 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묵직하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당연히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시장은 계속 자금이 들어오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특성상 네. 달러를 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여기저기 데이터가 사실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네.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네.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된다라는 걸로 이제 보통 책에서는 많이 기술들을 하시는데 네. 좀 쉽게 더 말씀드리면은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집을 사죠. 그렇죠. 집을 삽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실 우리나라는 녹봉을 땅으로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땅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부동산 비중이 자산의 70% 예, 정도 거의 되잖아요.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미국은 자금을 받으면 대부분 다 그 퇴직연금으로 들어가고 네. 그 퇴직연금은 다 주식에서 운용이 됩니다. 501K였나요? 네, 맞습니다. 401K. 401K. 예.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 다 퇴직연금이 주식으로 운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은 미국 시장은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